2007년 7월 중국 네이멍구 사막. 낡은 승합차 안에 15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운전대 위 제 손은 땀으로 미끄러졌고 100m 앞에는 공안 검문소가 보였어요. 잡히면 끝입니다. 이들은 북송되고 저는 다시 감옥으로 끌려가겠죠. 그때 뒷좌석에서 6살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어머니가 아이 입을 막는 순간 공안 2명이 우리 차로 걸어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44. 한국에서 그냥 살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 이유를 말하려면 6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 이야기는 탈북민의 실제 사례를 참고해서 각색한 내용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잠시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500명을 구한 남자가 왜 단 한 명을 지키지 못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현수입니다. 1963년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근동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농장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엔 이상한 고향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충남 조치원. 부모님은 원래 남쪽 사람이었습니다. 해방 직전에 일자리를 찾아 청진 김책제 철소로 올라왔고 해방이 되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집까지 팔았대요. 그런데 38선이 생겼다는 말에 돌아갈 길이 끊겼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국군이 청진까지 올라왔을 때도 결국 떠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아팠고 집안에 갓난아이가 있었고 조금만 있다가 가자는 선택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날을 후회했어요. 부령까지 따라갔다가 오후에 다시 후퇴하더라. 그때 그냥 따라갔어야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만약 그날 따라갔다면 제 인생은 조치원에서 시작됐을 테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태어난 남쪽 사람의 아들로 자랐어요. 추석이면 마을 어른들이 산소 앞에 모여 술을 나누며 조치원 벚꽃, 금강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로 가보지 못한 고향을 배웠습니다. 1979년 중학교를 마치고 16살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원산 쪽 부대였어요. 제가 맡은 일은 군검이라 불렸습니다. 조선소에서 만드는 군함이 설계대로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죠. 처음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납덩이 같은 장비를 옮기고 필름을 갈고 뒤에서 보조했습니다. 어느 날은 작업복 소매가 땀에 달라붙을 만큼 긴장하면서도 나라 일인데 설마 하고 넘겼습니다. 1984년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장이 순간 조용해졌고 어른들 얼굴이 딱 굳어버렸어요. 그날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입안이 마르고 속이 울렁거리고 며칠 뒤엔 열이 나는데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결국 31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치료라고 해봐야 버텨야 한다는 말뿐이었어요. 군의관 한 명이 소련에서 배웠다며 은조각을 구해와 제 몸 여기저기에 심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한다고 믿었죠. 저는 7, 8개월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21살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사람은 이렇게도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지금도 제 피부에 까만 점들이 박혀 있어요. 아주 작고 지워지지 않는 흔적입니다. 그 점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이미 한 번 죽을 뻔했던 사람이라는 걸 떠올립니다. 그래서인지 나중에 인생이 무너질 때도 제 몸은 먼저 기억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때부터 제 안에는 이상할 만큼 단단한 고집 같은 게 생겼습니다. 퇴원하고도 제대는 쉽게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10년이 넘는 시간을 군복을 입고 지내야 했고 1989년에야 고향 근동으로 돌아왔어요. 농장원이 됐습니다. 몸은 늘 시름시름 아팠지만 그래도 살아 돌아왔구나 하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제대하고 몇 달 뒤 결혼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알게 됐던 여자였어요. 큰 말이 오간 것도 아니었고 거창한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가 서로를 붙잡지 않으면 이 삶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집이 됐고 1990년 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준호였어요. 준호가 처음 울었을 때 저는 정말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고 울음이 그리도 우렁찼어요. 저는 겁이 나서 먼저 손가락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열. 발가락도 열.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아이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준호야, 아빠가 널 잘 키울게. 그 뒤로 제 하루는 단순해졌습니다. 일하고 돌아오면 준호를 안고, 준호를 먹이고, 재우는 것. 가난했지만 굶지는 않았고, 밤이 되면 준호가 제 옆에서 숨 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놓였어요. 퇴근해서 집에 오면 준호는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가 제 몸에 박힌 까만 점들까지도 잠시 잊게 했습니다. 준호는 3살이 되자 제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저는 그 작은 발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이 아이만 지키면 된다. 그때까진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다 1994년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겁니다. 1994년부터 배급이 늦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며칠 밀리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창고 사정이 나쁘다느니, 수송이 늦는다느니, 이유는 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섰고, 빈 자루를 들고 집에 돌아오면서도 서로를 달랬습니다. 다음 주엔 나오겠지. 그 말이 그 앤 주문처럼 돌았어요. 하지만 주문은 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1995년이 되자 배급은 늦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됐습니다. 농장에 나가 하루 종일 일해도 저녁엔 냄비가 비어 있었어요. 농민이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우리 눈앞에서 말이 됐습니다. 처음엔 노인들이 쓰러졌습니다. 몸이 먼저 포기했으니까요. 그 다음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울 힘도 없이 조용해졌어요. 마을을 가로지르던 웃음소리부터 사라졌습니다. 장례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밥 한 그릇이라도 놓고 울었는데 이제는 울어줄 힘도 없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얕게 파고 덮는 걸로 끝났어요. 병으로 죽었다는 말이 보고서에 찍혔습니다. 굶주림은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건 없는 것처럼 취급됐어요. 저는 그때도 노동당원이었습니다. 회의에는 빠지지 않았고 지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밭에서 작물을 슬쩍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는 끝까지 그러지 않으려 했습니다. 당원이라는 게 뭔데 남들처럼 훔쳐서 연명하면 되겠나. 그 고집이 자랑이었고 동시에 저를 더 늦게 깨닫게 한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성실하면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성실한 사람부터 먼저 굶었습니다. 1997년 지옥이 분위기가 아니라 생활이 됐습니다. 우리 농장원은 600여 명이었고 그 해에만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누구네 집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면 사람들은 말을 줄였습니다. 거기 하고 끝을 흐렸어요. 이름을 부르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그 다음이 부고였으니까요. 집안에서도 말이 줄었습니다. 말이 줄면 밥 얘기가 안 나옵니다. 밥 얘기를 안 하면 덜 비참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배가 비어 있다는 걸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때 7살이 되기 전이었는데 배만 볼록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아이답지 않게 조용해졌어요. 저는 준호가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켜야 한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믿었던 그 말이 이때부터는 두려움이 됐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그 질문이 매일 밤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1997년 3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굶주림이었습니다. 74. 마을에서는 누구도 굶어 죽었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고향 얘기를 했습니다. 조치원, 그때 따라갔어야 했는데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나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지만 약이 없었어요. 의사는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입니다. 먹여야 합니다.
하지만 먹일 게 없었습니다. 그저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내는 일주일을 못 버텼습니다. 31살, 결혼한 지 8년.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던 날, 집에 돌아왔더니 막내 아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5살이었어요. 형아, 배고파.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이틀 뒤, 막내도 죽었습니다. 어머니, 아내, 막내, 한 달 사이였습니다. 장례를 제대로 치를 힘도 없었어요. 가족을 산에 묻었습니다. 비석도 못 세웠습니다. 나무에 이름만 새겨 꽂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썩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집에는 준호만 남았습니다. 7살. 아이는 배가 고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조용해졌어요. 눈이 커졌고 얼굴이 말랐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풀을 뜯어 먹다가 쓰러졌습니다. 경련을 했어요. 아이 몸이 제 팔 안에서 튀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준호도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당원이니 규율이니 그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산에 올라갔습니다. 도끼를 메고 새벽부터 나무를 패버요. 묶어서 장마당까지 날랐습니다. 30kg, 30리.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나무를 팔면 옥수수 몇 킬로그램을 살 수 있었어요. 그게 준호의 목숨값이었습니다. 회의는 안 나갔습니다. 농장일도 대충 했습니다. 당원 자격이 박탈되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박탈이 문제가 아니라 준호를 먹이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집은 달랐습니다. 하모니카 주택 벽 하나 사이에 철도 안전원 집에서는 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그 가족은 몰래 뼈를 멀리 내다 묻었습니다. 들키면 단속받으니까요. 한밤중에 흙 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옆집은 왜 고기 먹어? 돈이 있어서 그래. 우리는 왜 돈이 없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돈 얘기가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사는지 묻는 거였으니까요. 1998년 봄,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나무를 팔아도 준호를 제대로 먹일 수가 없었어요. 아이는 배만 볼록하고 팔다리는 더 가늘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고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중국이나 가보게. 거긴 굶어 죽을 걱정은 없다더라. 저는 그 말을 유혹이 아니라 지시처럼 들렸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명령. 4월 어느 날 밤, 준호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팔 재산은 없었습니다. 옷 한 벌씩만 걸쳤어요. 밖은 차가웠고 길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사치였어요. 다만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밥 있는 데로 가자. 국경까지는 이틀을 걸었습니다. 준호는 자주 멈췄고 저는 멈출 때마다 주변부터 봤어요. 누가 보는지, 발자국이 남는지, 소리가 나는지. 배고픔보다 먼저 무서움이 움직였습니다. 낮엔 숲과 둔덕 뒤로 숨고 해가 기울면 다시 걸었습니다. 준호가 울 것 같을 때면 저는 아이 얼굴을 제 몸쪽으로 당겼어요. 조금만 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을 때 저는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였거든요.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순찰 시간이 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틈을 놓치면 끝입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물은 얼음 같았습니다. 저는 준호를 업었습니다. 아이는 제 목을 감싸 안았는데 힘이 거의 없었어요. 강에 발을 넣는 순간 발목이 저려왔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자 숨이 막혔습니다. 강바닥은 미끄러웠고 발이 풀릴 때마다 준호가 흔들렸습니다. 넘어지면 아이가 먼저 잠긴다. 그 생각이 제 몸을 더 세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10분도 안 되는 길이었는데 제게는 평생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강을 건너자마자 저는 준호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땅을 밟았다는 감각보다 아직도 누가 뒤에서 소리칠 것 같았어요.
준호가 떨면서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중국이야? 그래, 밥, 있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길게 말하면 울어버릴 것 같아서요. 있어.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강둑을 따라 걷는데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였어요. 농가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쪽 남자가 나왔고 제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리키고 배를 가리키고 아이를 가리켰어요. 우리는 굶는다. 아이가 얼어 죽는다. 말이 안 통하면 몸이 먼저 말합니다. 남자는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이 든 여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조선족이었어요. 그 여자가 저를 보자마자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북에서 아이가... 그때 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여자는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불을 지피고 마른 옷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밥을 차렸어요. 쌀밥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준호가 밥그릇을 보는 순간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야? 진짜야. 먹어. 준호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도 한참을 못 먹었어요.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왜 어머니와 아내와 막내를... 그런 생각은 밥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삼켰어요. 지금은 후회가 아니라 생존이 먼저였으니까요. 저는 준호 옆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불빛 아래서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어떻게든 이 아이는 살린다. 중국 땅에서 며칠을 버티자 저는 알게 됐습니다. 밥이 있다는 말은 밥만 맞았어요. 밥은 있었지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늘 조건이 붙었습니다. 숨겨주면 위험해지고 일을 시키면 돈을 안 주기도 했고 돈을 달라고 하면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견뎠습니다. 적어도 준호가 오늘 밤은 배를 움켜쥐지 않고 잠들었으니까요. 우리는 화룡 쪽 농촌을 떠돌며 일했습니다. 저는 소를 키우고 자비를 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움직였어요. 준호는 낯선 집 마루 끝에 앉아 제 얼굴만 봤습니다. 아이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크게 울면 안 된다는 걸, 질문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걸, 밖에서 차 불빛이 보이면 숨부터 쉬면 안 된다는 걸요. 아이가 아이답지 않게 조용해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안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열고 뒤졌어요. 저는 준호를 데리고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집더미 뒤에 웅크렸어요. 준호가 떨길래 저는 아이 입을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으려고 숨도 안 쉬려 했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그 몇 초가 두만강 10번 건넌 것처럼 길었습니다. 그날 다른 집에서는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북에 가면 죽어요. 라고 소리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공안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준호 귀를 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론을 하나 더 냈습니다. 여기서 함께 있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라는 결론이요. 준호가 제 옆에 있으면 준호는 늘 제 위험을 같이 맞아야 했습니다. 제가 잡히면 준호도 끝입니다. 1999년 5월 한국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탈북 고아들을 돕고 있었어요. 제가 준호를 숨기듯 데리고 다니는 걸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를 제가 맡을게요. 공부도 시키고 안전한 곳에 두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안전한 곳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어요. 이쪽에선 안전이란 게 잠깐 빌려 쓰는 물건 같았거든요. 선교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를 데려갈 수 있어요. 한국으로 가실 길도 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문 앞에서 아빠 하던 얼굴. 그리고 지금 준호가 헛간에서 숨도 못 쉬던 얼굴. 저는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함께 숨는 삶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5월 20일, 저는 준호를 선교사에게 맡겼습니다. 아이 손이 작아서 놓는 순간 손끝이 허전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먼저 가서 자리 잡으면 꼭 데리러 올게. 약속할게. 준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울지 않을 때 어른이 더 무너집니다. 준호는 오히려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빨리 와. 아빠 힘내. 그 말이 제 가슴을 찍었습니다. 9살이 아버지를 달래는 말이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서 준호를 다시 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도망자처럼 걸었습니다. 준호를 살리기 위해 준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준호를 맡기고 저는 연길로 갔습니다. 도시에 오면 좀 나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도시는 안전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차가웠습니다. 공사장에 들어가 일했고 몇 달을 버텼는데 사장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자 남자들을 불러 저를 파버요. 조선놈이 신고 안 한 것도 다행인 줄 알아. 저는 맞으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고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갈비뼈가 부러졌는데도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준호가 멈출까 봐서요. 어느 날 연길에서 탈북민을 돕는 선교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한국 선교사도 있었고 미국 선교사도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몽골을 통해서요.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끝납니다. 끝. 그 단어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가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준호를 데리러 가야 했으니까요. 2000년 12월, 20명 남짓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사막을 걸었습니다. 밤에만 걸었고, 낮에는 숨었습니다. 추위가 뼛속으로 들어왔어요. 발끝 감각이 사라졌고, 숨을 쉬면 목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잡아 끌었습니다. 조용히 소리내면 끝이야. 그 말이 계속 반복됐어요. 국경을 넘었을 때 몽골 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돌아가. 군인들은 우리를 다시 중국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매달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며칠이 지나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여자와 아이, 노인들이었어요.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저는 그때 준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기 있었으면 그 생각을 끊어냈어요. 지금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끝내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망명을 신청했고 2000년 12월 15일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 왔다. 이제 너 데리러 갈게. 하나원에서 몇 달을 보낸 뒤 저는 포항에 정착했습니다. 공장에 취직했고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모았습니다.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준호. 저는 중국의 선교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를 데리고 몽골로 와주세요. 제가 비용을 보내겠습니다. 선교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하루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2001년 7월 6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중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선교사였습니다. 현수 씨,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미 알았어요. 좋은 소식일 때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준호가 사막에서. 그 뒤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해졌어요. 다만 한 문장만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길을 잃었고 며칠을 헤맸고 굶주림과 탈진으로 숨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공장 바닥이 차가웠는데 그 차가움도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누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준호. 제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오다가 죽었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편지와 돈을 손에 쥔 채였다고 했어요. 그 말이 칼처럼 늦게 들어왔습니다. 내가 보낸 게 그 아이 손에 남아 있었구나. 저는 그날부터 제 생일로 살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떠난 뒤 저는 한동안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생각이 났어요. 오늘은 준호가 없구나. 그 생각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도 공장에는 나갔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머릿속이 견디질 못했어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올 줄 알았는데 마음은 늘 제자리였습니다. 저는 웃지도 않았고 누굴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월급은 들어왔지만 쓸 곳이 없었어요. 준호가 없으니까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괜찮아지겠지라고 말했지만 저는 괜찮아진다가 무엇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준호기 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그랬어요. 제 생일이기도 한 날. 저는 그 날짜를 달력에서 지우고 싶었습니다. 지울 수 없어서 그냥 견뎠습니다. 견디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2002년 가을, 밤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누워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중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탈북민을 돕던 선교사였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현수 씨, 여기 아이가 하나 있어요. 14살인데 팔려갔다가 도망쳤어요. 저는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14살이라는 숫자가 먼저 목에 걸렸어요. 준호가 떠나던 나이와 비슷해서가 아니라 그 나이에 아이가 팔린다는 말이 너무 믿기 힘든 현실이라서요.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숨을 데가 없어요. 지금 잡히면 끝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걸 느꼈습니다. 준호를 잃은 뒤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날은 몸이 움직였어요. 보내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용이 필요합니다. 200만 원 정도 보내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싶었어요. 그런데 곧 알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못한 일을 지금이라도 하려는 거였습니다. 늦었는데도요. 한 달쯤 뒤 그 아이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역. 사람들은 많았고 저는 그 틈에서 작고 마른 아이 하나를 찾았습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올라왔어요. 아이가 아니라 준호에게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박현수 씨세요? 그래.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준호가 제 앞에 서서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울지 않으려 했는데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우세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울어도 설명이 안 되는 종류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포항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못 지켰습니다.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그날 서울역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요. 준호를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준호처럼 길을 잃은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있는 값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생각이 단순해졌습니다. 준호를 다시 살릴 순 없다. 하지만 준호처럼 길을 잃은 사람은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다. 2003년 봄, 저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관광 비자로 들어갔고 연길로 갔어요. 탈북민이 모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조선족 교회 근처였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한 채로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은 분 있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신 누구요? 나도 북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다녀왔고 다시 왔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툭 던졌습니다. 브로커구만. 얼마 받소? 그 말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중국 땅에서 도와주겠다는 말은 대부분 돈 얘기였으니까요.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에 가까웠어요. 거짓말 마. 다 돈 받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길게 말하면 설득이 아니라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서요. 내 아들이 이 길에서 죽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가 더 묻지 않아도 사람들은 제 얼굴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한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도와줄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저 돈 없어요. 괜찮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데리고 나선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30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밤마다 숨어 살다가 한국행을 꿈꾸면서도 길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몽골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그 길을 택한 이유는 간단했어요.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제게는 가장 잔인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준호가 죽은 곳이 그 길의 한복판에 있었으니까요. 사막은 기억보다 더 컸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고 바람은 사람의 체온부터 먼저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낮엔 숨고 밤엔 걸었습니다. 발밑모래는 소리가 나지 않아서 더 무서웠어요. 소리가 안 나는 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여자가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못 가겠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준호를 떠올렸습니다. 12살짜리가 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는 사실. 그걸 생각하면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더 갑시다. 여기서 멈추면 다시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제가 여자를 설득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설득한 말이었습니다. 새벽쯤 여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울음은 크지 않았고 어깨만 떨렸습니다. 왜 울어요? 무서워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무섭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섭다는 건 아직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만 놓치지 맙시다. 우리는 국경을 넘었고 마침내 한국 대사관 문을 보았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아무 말도 안 나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여자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한국 갑니다.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진짜 돈 안 받아요? 저는 웃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저었습니다. 한국 가면 돈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쓰세요. 그 여자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자 사막 바람을 맞았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또 한 명을 살렸어. 그 말을 마음속으로만 했습니다. 입 밖으로 내면 바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돈 안 받는 사람이 있다. 아들을 잃어서 남을 돕는다. 사람들은 믿지 못하면서도 믿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은 5명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그중 2명은 끝까지 의심했습니다. 진짜 공안이 보낸 미끼 아니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의심해도 됩니다. 다만 여기 남으면 죽습니다. 그 말이 제 전부였습니다. 저는 설교하러 온 게 아니었고 사람을 살리러 왔으니까요. 그 뒤로 제 삶은 계절처럼 반복됐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면 3달을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저녁에 들어왔고 손에 물집이 터져도 참고 일했어요.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을 모았습니다. 돈이 모이면 저는 다시 중국으로 갔습니다. 누군가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지만 제게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를 잃고 나서 제 인생은 다시가 아니라 계속이었어요. 중국에 도착하면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1명, 다음엔 2명, 어느 날은 3명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같은 질문부터 했어요. 얼마요? 돈 진짜 안 받아요? 혹시 공안 아니에요? 저는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말하면 그건 설득이 아니라 장사가 되거든요. 저는 짧게만 말했습니다. 의심해도 됩니다. 다만 여기 남으면 죽습니다. 사막에서는 말이 더 줄었습니다. 걷는 소리, 숨소리, 바람 소리만 남아요. 밤하늘의 별은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준호도 어딘가에서 저 별을 봤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발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금지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 사람들이 늘어나자 위험도 늘어났습니다. 한 번에 데리고 움직이는 숫자가 커지면 발자국도 커지고 소리도 커집니다. 어느 날은 10명을 데리고 몽골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밤이었고 모래가 얼어 발이 딱딱 소리를 냈어요. 그때 멀리서 빛이 움직였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몽골 군인들이었어요. 멈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누군가는 주저앉았고
누군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군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돌아가. 그 말은 곧 중국으로였고 중국은 곧 북송이었습니다. 여자 한 명이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북한 가면 죽어요. 다른 사람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제 싸움이 아니라 이 사람들 모두의 싸움이라는 걸요. 저도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 매달리지 않았어요. 매달림은 기도처럼 길어지다가 어느 순간 체념이 되니까요. 저는 한 문장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 죄 없습니다. 그냥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군인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몽골 말이라 알아듣지 못했어요. 손전등 빛이 우리 얼굴을 훑었고 바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준호의 마지막을 상상했습니다. 12살짜리가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의 공포를요. 그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다. 잠깐의 정적 끝에 한 군인이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시어.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못한 얼굴로 서로를 봤고 누군가는 정말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군인은 짜증 섞인 손짓으로 길을 열어줬습니다. 빨리 가. 다시 보이면 안 된다. 우리는 뛰지 않았습니다. 뛰면 총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대신 아주 빠르게 걸었습니다. 걸으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그 말이 취소될 것 같아서요. 한참을 걸어 손전등 빛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제야 누군가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살아있다는 증명처럼 들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10명은 하나씩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걸 확인하면서도 저는 이상하게 기쁘기만 하진 않았어요. 기쁨 뒤에는 늘 같은 얼굴이 따라왔습니다. 준호.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늘도 살아남았다. 오늘은 10명이야. 그날 이후로 저는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 길은 제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한 번은 밥을 줬고, 누군가가 한 번은 숨겨줬고, 누군가가 한 번은 눈을 감아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밤에는 군인 한 명이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불쌍하다. 가라. 그 한마디가 10명의 생명을 밀어넣었습니다. 2007년 봄, 저는 생각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사람을 직접 데려오는 것도 한계가 있다. 더 많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야 한다. 한국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대북전단 뉴스를 봤습니다. 풍선에 전단을 매달아 북쪽으로 보내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무릎을 쳤습니다. 저거다. 중국에서 국경 가까이 전단을 날리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길을 알려주는 종이 한 장이 생명줄이 될 수 있으니까요. 2007년 7월, 저는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길에서 풍선을 사고 가스를 구하고 전단을 인쇄했어요.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중국으로 오면 밥이 있다, 자유가 있다, 연락처도 적었습니다. 말이 길면 의심받으니까요. 글은 짧게, 길은 분명하게. 밤이 되자 국경 쪽으로 갔습니다. 바람을 확인했어요. 북쪽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을 저는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가스를 채우자 풍선이 서서히 부풀었습니다. 전단을 매달고 손을 놓는 순간 풍선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어둠 속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저는 그 풍선을 보며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길을 보내고 있다. 그걸 일주일 가까이 반복했습니다. 같은 밤, 같은 손, 같은 숨. 다만 매일 조금씩 더 조심해졌어요. 반복은 능숙함이 아니라 발각 확률도 같이 키우니까요. 마지막 날 밤, 저는 풍선을 하나 더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빛이 다가왔어요. 차 불빛.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국경 근처는 오히려 숨을 곳이 적어요. 평지처럼 드러난 곳이 많았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중국말이었습니다. 손들어. 공안서로 끌려갔고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너 뭐하는 놈이야? 관광 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왜 풍선을 날렸어?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길게 말하면 목숨이 줄어드니까요.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공안은 비웃었습니다. 양심이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유일한 논리였습니다. 그 뒤의 시간은 날짜가 아니라 감각으로 남았습니다. 눈을 가리는 천의 냄새, 차가운 바닥, 물을 마시기 전부터 말라있던 목구멍, 그리고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추위. 맞았습니다. 맞았다는 말밖에 못하겠습니다. 디테일을 붙이면 그건 고통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복귀하는 일이 돼요. 저는 그걸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가지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누가 믿든 말든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다른 이름이 나오면 또 다른 사람이 잡히니까요. 일주일쯤 지나 저는 네이먼구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5개월을 보냈습니다. 여름 옷으로 겨울을 맞았고 네이먼구 겨울은 사람의 뼈를 먼저 가져갔어요. 영하 40도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선 살아있는가가 기준이었으니까요. 밤이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추워서요. 벽에 기대어 앉아 몸을 떨었습니다. 이가 덜덜 부딪혔고 그 소리가 제 귀에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곧 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은 위로가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2007년 12월, 저는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공항으로 끌려가 비행기에 태워졌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갈비뼈는 붓는데 시간이 걸렸고 팔은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몸이 아니라 머리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제 한 일을 오늘 잊는 날도 생겼어요. 저는 그걸 나이 탓이라고 우기고 싶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겨울이 제 안에 남아있다는 걸요. 그래도 저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준호에게서 다시 도망치는 것 같았으니까요. 2009년 봄, 저는 다시 중국으로 갔습니다. 몸은 아직 온전하지 않았어요. 갈비뼈는 비가 오면 먼저 아팠고 팔은 각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멈추면 끝이었으니까요. 준호를 잃은 뒤 제 삶에서 안전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것. 이번엔 조심해야 했습니다. 공안은 제 얼굴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말수도 더 줄였습니다. 도시도 바꿨습니다. 연길로는 못 갔고 다른 곳으로 돌았습니다. 길이 바뀌면 위험도 바뀝니다. 하지만 안 바꾸면 잡힙니다. 저는 그 계산을 이미 배웠어요. 사람들은 제가 감옥에 갔다 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아저씨, 위험한데 왜 또 오셨어요? 저는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누구랑요? 내 아들.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더 말하면 설명이 되고 설명은 변명처럼 들리니까요. 시간은 흘렀고 저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한국에 돌아가 일하고 돈을 모아 보내고 다시 들어가고 그러다 2011년 봄 또 한 번 큰 무리가 생겼습니다. 15명. 가족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어요. 아이가 있으면 속도가 느려지고 속도가 느려지면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돌려보낸 사람은 다시는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차로 이동했습니다.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검문소가 보였어요. 100m 앞, 공안 둘이 서 있었습니다. 차 안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 뒷좌석에서 6살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어머니가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고 눈앞이 좁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서 끝인가? 그 순간 조선족 남자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 공안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할게요. 그가 창문을 내리고 중국말로 외쳤습니다. 왕형님, 나야, 나. 공안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공안이 웃었습니다. 오, 너구나. 네, 형님. 고향 가는 길이에요. 그래, 조심해서 가. 그 말로 차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검문소를 벗어났을 때 차 안에서 누군가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울음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면 손이 떨릴 것 같아서요. 대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또 한 번은 넘겼다. 하지만 그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끝은 밤에 왔어요. 우리가 묵던 집에 한밤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어, 공안이다. 소리는 컸고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문이 부서졌습니다. 사람들은 벌떡 일어났고 아이는 울음을 삼키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아이에게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공안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겁니다. 15명 모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도 트럭에 실려 공안서로 갔고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국가안전국. 문패가 달랐고 공기가 달랐습니다. 거긴 단속이 아니라 사냥이었어요. 신문실에 들어가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얼굴이었어요. 너 또 왔구나. 4년 전 저를 신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풀어줬는데 또 왔어? 누가 시켰어? 한국 정보기관이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그럼 왜? 저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그 말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바보 같은 이유가 없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멈췄을 거예요. 그 뒤의 시간은 또 감각으로 남았습니다. 눈가림, 차가운 바닥, 잠을 뺏기는 밤. 저는 맞았고, 모욕을 당했고, 전기가 몸을 훑는 감각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혼자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그 말만이 다른 사람을 덜 다치게 하는 문장이었으니까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너를 북한으로 보낼 거야. 그 한 문장에 저는 처음으로 진짜로 무너질 뻔했습니다. 북한은 돌아감이 아니라 종료였으니까요. 며칠 뒤 또 말했습니다. 내일 북송이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체념 때문이었어요. 준호를 만나러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조사관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운이 좋은 놈이야. 한국에서 연락 왔다. 오늘 비행기로 보낸다. 강제 추방이다. 살았습니다. 2011년 8월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다시 병원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했고 걷다가 휘청거릴 때가 많았어요. 의사는 뇌에 손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리하면 쓰러질 수도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산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누워있을 수 있나? 제게 휴식은 회복이 아니라 공백이었습니다. 공백이 생기면 누군가는 길을 못 찾습니다. 석 달쯤 지나 저는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세탁소도 했고 경비도 했고 나중엔 지하철 전동차 청소 일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 전동차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웠어요.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하니 허리가 먼저 아팠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월급은 크지 않았고 남는 돈은 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였습니다. 난방을 줄이고 밥을 줄이고 옷을 줄였습니다. 네이먼구 감옥 겨울을 겪어본 사람에게 한국의 추위는 참을 수 있는 추위였어요. 저는 그걸 핑계 삼아 계속 줄였습니다. 모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현수 씨세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목소리는 한국말이 익숙했고 또렷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 기억하세요? 예전에 도와주셨잖아요. 저는 한참을 더듬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고 이름을 다 붙잡아둘 머리도 아니었어요. 전기 충격이 지나간 머리는 가끔 멍해졌고 기억은 자주 끊겼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말했습니다. 2004년에요. 몽골 그 길로요. 그제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겁먹은 눈,
밤마다 숨죽이던 사람의 표정. 한국 땅에 들어와서도 한참 동안 꿈 아니죠? 라고 묻던 사람. 아, 기억납니다. 상대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저 결혼했어요. 아이도 낳았어요. 저는 그 말에 이상하게 가슴이 먼저 꽉 막혔습니다. 축하해야 하는 말인데도요. 축하합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그때 아저씨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상대는 웃으면서도 울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저씨, 저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제게는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준호 이후로 저는 행복을 목표로 삼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고, 버텼고, 다음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행복하다고 말해주니 제가 지나온 길이 고생이 아니라 의미로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대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요즘도 계속 하세요? 저는 웃지도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계속해. 왜요? 저는 그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내 아들 때문이야. 전화가 끊기고 저는 방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전등 불빛이 싸구려 벽지에 퍼졌고 창밖에서는 차 소리가 났어요. 별일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제 방이 빈 방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준호 사진을 꺼냈어요. 늘 넣고 다니는 사진, 웃고 있는 얼굴. 사진을 보며 저는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준호야, 네가 못 온 자리로 누군가는 왔어. 그리고 그 사람이 아이를 낳았대. 그러면 세상에 네가 없는데도 네가 남긴 게 있는 거야.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내가 왜 사는지를 설명할 문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준호를 못 데려왔기 때문에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한 문장이 더 붙었습니다. 준호를 못 데려왔는데도 누군가는 살아서 아이를 낳고 행복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멈추면 안 됐습니다. 2015년 탈북민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저는 모임 자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괜히 준호 이야기로 흘러갈 것 같았고 그 이야기는 제게 아직도 날이 서 있었거든요. 그래도 갔습니다. 내가 한 일을 확인하려고가 아니라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으려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낯익은 억양들이 들렸습니다. 북한 말투가 섞인 한국말, 웃음과 한숨이 함께 있는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숨이 편해졌어요. 여기서는 설명을 길게 안 해도 됐습니다. 다들 비슷한 길을 지나왔으니까요. 그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수 형님, 저는 몸이 먼저 굳었습니다. 형님이라는 호칭이 제게는 오래전의 책임을 같이 붙여서 들려왔거든요.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달라졌는데도 눈빛은 기억났어요. 형님, 저 기억하세요? 2006년에 저요. 저는 한참을 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얼굴을 찾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사막 바람 속에서 떨던 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 기억난다. 남자는 웃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덕분에 여기 왔습니다. 지금 회사 다니고 있어요. 한국말도 이제는 좀 합니다. 그 말이 기특해서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저는 잘 됐다는 말밖에 못했어요. 그 말이 너무 작게 느껴져서요. 남자가 또 말했습니다. 형님, 밥 한번 사게 해주세요. 아니다. 안 됩니다. 진짜로. 꼭 사야 합니다. 저는 거절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된 습관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받으면 안 된다. 받으면 내 마음이 흐려진다. 그런데 남자가 이어 말했어요. 형님, 은혜 갚고 싶어서가 아니라 형님이 살아계신 걸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더는 거절을 못했습니다. 밥값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같이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도 누군가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현수 씨 맞죠? 네.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한 명, 두 명 사람들이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몰랐던 이후의 삶들이 이 방에 와 있다는 걸요.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아들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방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은데도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임 자리가 제 슬픔으로 잠겨버리는 게 싫었거든요. 무엇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살아남느라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말했습니다. 형님은 아들을 잃었는데도 남을 도왔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면서도 존경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존경받을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못 지킨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존경하지 마라. 나는 그냥 아버지였어. 그게 더 대단한 겁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방안 불을 켜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형님, 덕분에 살아있다. 아이 낳았다. 회사 다닌다. 같은 말들. 저는 준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네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렀다. 내가 한 일이 누군가의 삶이 됐더라. 그래도 나는 너를 못 데려왔는데 그 생각이 올라오려는 순간 저는 오늘 그 남자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신 걸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멈추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준호를 못 데려왔기 때문에 나는 계속한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구한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더욱 멈출 수 없다. 그게 내 속죄였고 내 사랑이었습니다. 2020년 세상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코로나라는 병이 퍼졌고 사람들은 마스크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하러 나갔어요. 지하철은 비어 있었지만 청소는 더 많았습니다. 닦아야 할 게 늘었으니까요. 살아남는 법이 바뀌면 일하는 법도 바뀝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닦고, 버티고, 남기고, 보내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들어갔는데 의사 얼굴이 먼저 굳어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여러 번 봤어요. 공안서에서, 신문실에서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던 사람 얼굴에서요. 좋은 얘기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현수 씨, 뇌종양입니다. 그 한 문장에 제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놀라거나 울거나 하는 반응이 늦었어요.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는 잠깐 멈추고 말했습니다. 수술하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안 하면요? 위험합니다. 수술비는 1,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통장 잔액을 먼저 떠올렸어요. 병원비가 아니라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돈이면 몇 명을 보낼 수 있는지 먼저 계산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 이후로 제 머리는 늘 그렇게 돌아갔어요.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현수 씨, 수술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 안 하겠습니다. 의사가 당황했습니다. 왜요? 지금 하셔야 해요.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말하면 그건 설득이 아니라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서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대신 발밑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지나갔고 저는 그 사이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말은 여기서도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또 하나를 알았습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집에 돌아와 준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여전히 12살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곧 너한테 갈지도 모르겠다. 말이 끝나자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는 결심이 빨랐어요. 갈 거면 그냥 가지 말자. 조금만 더 하고 가자. 저는 통장을 꺼내놓고 계산했습니다. 내가 한 달에 남길 수 있는 돈, 남은 시간을 대충 잡으면 만들 수 있는 돈, 그 돈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 수, 그 숫자가 제 목숨보다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방식대로 약속했습니다. 준호에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요. 20명만 더 길을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자.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겁이 나서가 아니라 시간을 세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은 죽음을 앞두면 많은 걸 내려놓는다고들 하죠. 저는 반대로 마지막에 더 꼭 붙잡았습니다. 준호를 못 데려온 아버지가 끝까지 할 수 있는 방식으로라도 데리러 가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수술을 거부한 뒤로 저는 제 시간을 달력으로 세지 않았습니다. 달력은 겁을 줍니다. 대신 저는 도착으로 셌어요. 한 사람 도착, 또 한 사람 도착. 그게 제게는 날짜였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살았습니다. 새벽에 청소 일을 하고, 낮에는 잠깐 눈을 붙이고, 저녁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보냈어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에게 이 돈으로 몇 명만 더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길게 말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요. 석 달에 몇 명, 또 석 달에 몇 명. 제가 할 수 있는 건 대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계속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다음 발걸음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준호의 걸음은 멈췄지만 다른 걸음은 멈추면 안 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저 민수예요. 순간 저는 이름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상대가 덧붙였습니다. 2002년에 제가 14살 때요. 아저씨가 저 살려주셨잖아요. 그제야 기억이 붙었습니다. 서울역에서 고마워요라고 말하던 작고 마른 아이.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의사 됐어요.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라는 단어가 제 삶과는 먼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 잘됐다. 민수는 웃다가 울먹였습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그때 아저씨가 없었으면 저 여기 없었어요. 며칠 뒤 민수를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민수는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있어도 눈빛은 단단했어요. 밥을 먹는데 민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받으세요. 뭔데? 1,000만 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민수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저한테 빚 갚으라는 뜻 아니죠? 알아요. 아저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제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요. 저는 봉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 수술비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어요. 그 말을 꺼내면 민수의 마음이 내 생명값으로 바뀌어 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네 마음을 내가 받아서 다시 보내겠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준호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세웠습니다. 준호야, 봤니? 네가 못 온 길 끝에서 누군가가 의사가 됐다. 그리고 지금은 아빠한테 이젠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한다. 저는 그 돈으로 다시 몇 명을 보냈습니다. 숫자를 크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숫자를 말하면 한 사람의 얼굴이 지워질까 봐서요. 다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이 일은 제 혼자만의 속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유산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길 건 돈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면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살린다는 방식. 그 방식이 제 유산이라면 저는 조금 늦게 가도 괜찮았습니다. 2022년 여름, 저는 일터에서 쓰러졌습니다. 전동차 바닥을 닦다가 갑자기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동료가 제 이름을 불렀고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는데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눈을 뜨니 병실이었습니다. 의사는 더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석 달 정도, 석 달. 처음엔 숫자가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곧 깨달았어요. 숫자가 작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계속 해왔다는 걸. 그래도 저는 그 석 달을 내 것으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삶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습관이 있다면 그건 남기기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남아있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문장을 길게 쓰지 않았어요. 긴 문장은 미화가 되니까요. 저는 사실만 적었습니다. 이 돈으로 탈북민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부탁이 있다. 뭔데요, 아저씨? 내가 가면 이 일 계속해줄래?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끝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런 말 하지 마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준호한테 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혼자 가면 마음이 남아. 그러니까 네가 이어줘. 그럼 나는 좀 편하게 갈 수 있어. 민수는 한참 울다가 결국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계속 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크지 않았어요. 두려움은 이미 중국에서 다 써버린 것 같았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라는 생각이 남았습니다. 제 방식으로 준호에게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그 뒤로 몸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어지럼은 잦아졌습니다. 민수가 찾아와 밥을 해주고 약을 챙겨줬어요. 저는 민수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쌓이면 떠나는 게 더 미안해질 것 같아서요. 대신 저는 민수 손을 한 번 더 잡아줬습니다. 그게 제 방식의 인사였습니다. 12월 어느 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준호가 나왔어요. 12살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아빠, 저는 그 한마디에 숨이 굳는 줄 알았습니다. 준호야. 저는 달려가서 준호를 안았습니다. 꿈인데도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제 품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수고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습니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아서요.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쉬어요. 그 말이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속죄가 끝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가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아침, 민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저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고 들어왔고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에는 준호 사진이 쥐어져 있었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는지 조금은 쉽게 정리해보면 핵심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약속이었어요. 국경을 넘는 일, 사막을 걷는 일, 공안 단속 같은 건 스케일이 크고 자극적이지만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한 아버지의 아주 단순한 마음이더라고요. 아들을 지키고 싶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보통은 무너져 끝나잖아요. 이 이야기의 특이점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죄책감을 자기 파괴로 쓰지 않고 타인을 살리는 힘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인문학적으로 보면 이건 영웅담이라기보다는 관계의 이야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혼자 완성되지 않고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산도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남을 살린 사람이 다시 남을 살리는 흐름으로 남게 되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 버티고 있는가? 그리고 내 선택이 누군가의 내일을 조금이라도 열어줄 수 있는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